자정까지 50억 상속 사기 제가 뒤집어 드릴게요. 장례 지도사가 말했어요. 상주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주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검은색 한복 치마가 발목을 스치며 바스락거렸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미소를 처음 봤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엄격한 표정이었거든요. 입꼬리가 올라가신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윤서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둘째 오빠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너 왜 왔어? 재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왜 오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민 오빠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버리고 나간 주제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일은 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올 때 아버지는 절 보지도 않으셨죠. 등을 돌리고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 말이 들렸어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형, 그만해. 막내 오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딸이잖아. 딸. 재민 오빠가 비웃었어요. 회사 차릴 돈 받아갈 때만 딸이지. 5억 챙겨서 나간 다음엔 한 번도 안 왔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20년 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주신 돈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돈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가지 않았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을 다시 보는 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한복 치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이 눈높이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정말 편안한 미소였어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웃지 않으셨는데 제가 뭘 해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낯선 여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곱게 화장을 했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복은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린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회장님 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딸, 아버지의 딸,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저희 셋뿐이에요. 재민 오빠, 준호 오빠, 저요. 아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들은 모르셨겠지만
회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으려는데 재민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시끄러워. 재민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소에서 무슨 소리야? 조문객들 오고 있다고. 오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하려는데 재민 오빠가 아린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 너구나.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딸이라는데. 나중에 얘기해. 재민 오빠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은 조문객 맞아야 해. 조용히 해. 저는 멍하니 끌려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또 다른 딸. 그것도 저보다 훨씬 어린?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밖으로 나오자 재민 오빠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더니 깊게 빨아들였어요. 놀랐지? 재민 오빠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아버지 혼외자야. 재민 오빠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뒤에 만난 여자한테서 낳은 딸이지. 뭐 그런 거야. 그걸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나야 알지. 재민 오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준호도 알고. 너만 몰랐어. 20년 동안 집에 안 왔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만 몰랐다니. 가족인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니. 유언장에도 이름 있어. 재민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린이한테 재산 일부 물려준다고 써놨더라고. 뭐라고요? 놀랄 것도 없어. 재민 오빠가 담배를 비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부분 받으니까. 넌 한빛그룹 지분 5%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기로 했어. 제 동의도 없이요? 동의? 재민 오빠가 비웃었어요. 내가 언제 가족 모임에 온 적 있어? 20년 동안 명절에도 안 왔잖아. 그러고 이제 와서 유산 얘기하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정말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셨고 오빠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죠. 남편도 못 붙잡는 주제에 여자가 이혼하면 끝이야. 아버지 체면을 생각이나 해? 그런 말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회사 차릴 돈 5억 원만 받고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혼자 살아왔어요. 한빛그룹이라는 회사를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으로요.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녔죠. 5년 만에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여성 CEO가 됐어요. 하지만 가족한테는 여전히 도망간 딸이었습니다. 들어가. 재민 오빠가 돌아섰습니다. 조문객 맞아야지. 상주 역할은 해야 하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혼외자, 아린이, 유언장, 5%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을 보니 상주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 차동원 빈소 마이너스 상주 차재민, 차준호, 차윤서. 제 이름이 있긴 한데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차아린. 아린이도 상주였습니다. 혼외자인데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온 딸보다 혼외자가 더 가족 대접을 받는구나. 회장님,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례 지도사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네. 혹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문객들 오시기 전에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장례 지도사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오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그를 따라 조용한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멀리서 조문객들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패에 유족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닫자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꽤 두꺼워 보였어요. 이게 뭐죠?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유족분들께 전달됐는데요. 그건 이미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서 들었습니다. 제가 5% 받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장례 지도사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저는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장례를 치렀고 수많은 유언장을 봤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은 그가 봉투에서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명이 어색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확실히 아버지 글씨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반듯하게 쓰셨는데요.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작성하신 걸로 돼 있는데 장례 지도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날짜 보이시죠? 11월 23일. 그때 고인은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날 병실에 문서 가지러 갔었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관련 서류 때문에요. 그때 회장님을 봤는데 진통제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셨어요. 눈도 못 뜨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 대신 쓴 걸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쓰게 한 거거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들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재민 씨와 차준호 씨는 장례 지도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제 저한테 돈을 주셨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돈을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였는데 두툼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돌려드리려고요. 전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15년 동안 이 일하면서 양심 팔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들이 장례 지도사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고?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20년 동안 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차재민 씨한테 들었어요. 윤서는 20년 동안 집에 안 왔다고요. 그 말은 유언장 작성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유언장이 공식 낭독되고 그 자리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요. 24시간. 내일 오후 2시까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종이가 오래돼 보였습니다. 이건 6개월 전 유언장입니다. 제가 병원 기록실에서 몰래 복사해 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두 유언장을 나란히 놓으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6개월 전 버전을 읽어보니 재산 분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 몫이 5%가 아니라 45%였습니다. 거의 반이었어요. 그리고 아린이 이름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6개월 전 유언장은 고인이 의식이 멀쩡할 때 쓴 거고 사흘 전 버전은 의식이 없을 때 쓴 거예요. 어느 게 더 믿을 만한지는 명확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저는 내일 새벽에 부산으로 떠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세명 장례식장 김현수 지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래서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안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제들이 유언장을 조작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냥 의심만 했죠. 그 후회가 10년째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꿈에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회장님 몫이에요. 장례 지도사가 나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가 돌아봤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입니다. 그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세명병원 901호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병실이에요. 거기 간병인이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차재민 씨가 그 간병인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간병인이요? 네. 박정숙 씨라고 60대 여성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차재민 씨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2개의 유언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나는 제 몫이 45%, 다른 하나는 5%, 하나는 아린이 이름이 없고 다른 하나는 있었죠.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 바꾼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내일 오후 2시까지 정확히 24시간이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세명병원은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쳤던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오빠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아린이는 정체를 알 수 없었으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장례 지도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후회가 10년째 남아 있습니다. 저도 20년째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날 아버지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왜 이혼을 부끄러워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이혼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고 거짓말을 했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비난했죠.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났네. 뭘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 그런 말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숨었어요.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뭐든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세명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9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901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 안쪽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 선생님 계세요? 차동원 회장 딸인데.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머리에 하얀 것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윤서 씨? 어떻게 저를 사진으로 봤어요. 병실에 놓여 있던 가족 사진에서요. 박정숙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보면 안 돼요. 왜요? 차재민 씨가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와서 협박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입 벌리면 끝장내겠다고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오빠들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긴 얘기입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그녀도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박정숙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2시쯤 차재민 씨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랑 같이요. 둘 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변호사요? 네. 키 큰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때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진통제 때문에 잠만 주무셨죠. 몇 시간에 한 번씩 깨셨다가 다시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썼다고요? 쓴 게 아니라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감고 힘겹게 말했어요. 차재민 씨가 회장님 손을 잡고 억지로 서명을 시킨 겁니다. 저는 복도에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실해요? 제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박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목을 잡고 펜을 쥐어준 다음 억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치 인형 손을 움직이듯이요. 서명이 휘갈겨진 이유가 그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손을 움직여서 쓴 거니까요.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박정숙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목을 만지는 손이 떨렸어요. 그랬더니 차재민 씨가 제 목을 잡더라고요. 정말로 목을 조르면서요. 뭐라고요? 입 다물어. 내가 뭘 봤는지 다 알아. 입 벌리면 너도 끝이야. 가족들도 가만 안 둬. 그러더라고요. 박정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몸이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재민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니.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CCTV는 그날 밤만 고장났대요. 박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죠? 하필 그날만요. 저도 확인했는데 정말 그날 밤 2시부터 4시까지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럼 아무 증거도 없는 건가요? 하나 있긴 합니다. 그녀가 가방을 뒤지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는데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간병 일지를 씁니다. 3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늘 써왔어요.
회장님 상태, 방문자, 시간, 특이사항 같은 거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수첩을 펼치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필체였어요. 여기요. 박정숙 씨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1월 23일 새벽 2시 15분. 방문자 차재민, 차남. 변호사, 이름 모름 40대 추정. 키 약 180cm. 목적 유언장 서명. 특이사항 회장님 의식 없는 상태. 차재민이 회장님 손잡고 강제로 서명시킴. 본인 항의했으나 목조름. 협박당함. 부당함. 반드시 기록 남김. 이걸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이 수첩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가져가세요. 박정숙 씨가 수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이 일하면서 양심 팔아본 적 없어요. 이번에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숙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차아린 씨 아세요? 네, 아까 봤어요. 장례식장에서요. 그분도 그날 밤에 왔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린이가요? 언제요? 차재민 씨가 나간 직후에 몰래 들어왔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박정숙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서류 가방을 뒤졌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는데 결국 못 찾고 나갔죠. 저한테는 아버지 사진 찾는다고 둘러댔지만요. 아린이까지.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뭘 찾은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정숙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창문을 닫고 나서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잠깐 정신이 드셨습니다.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서한테 전해줘. 금고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야. 거기 진짜가 있어. 꼭 전해줘. 그러고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엄마 생일. 엄마 생일이 언제죠? 박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924, 9월 24일이요. 그럼 그게 비밀번호일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꼭 찾으세요.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댁에 있을 겁니다. 박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병원 오시기 전에 집 서재 금고에 중요한 걸 넣어뒀다고 하신 적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넣어뒀다고요. 아버지 집. 20년 만에 돌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증언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조심하세요, 윤서 씨. 박정숙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차재민 씨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돌아보니 준호 오빠였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는 왜? 형한테 부탁받아서 박정숙 씨 병실 확인하러 왔어.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너는 뭐하러 왔어? 산책하다가요. 준호 오빠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너 뭔가 찾고 있지? 윤서야. 준호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형이 뭘 숨기고 있어? 저는 준호 오빠 눈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오빠, 나 진짜 중요한 거 알아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얘기 못해. 재민 오빠가 감시하고 있을지 몰라. 어디 가자, 우리 차로. 우리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준호 오빠 차에 탔어요. 문을 닫자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간병인 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준호 오빠가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재민 오빠가 유언장 조작했어. 아버지 손잡고 억지로 서명시킨 거야. 미친. 준호 오빠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리고 아린이도 가짜야. 아버지 딸이 아니래. 간병인 말로는 재민 오빠가 뭔가 꾸민 거래. 그럼 진짜 유언장은 어디 있는데? 아버지 집 금고에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박정숙 씨한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대.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래. 준호 오빠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재민 오빠가 형은 장례식장에 있어. 저녁 7시까지는 안 와. 조문객 많거든. 준호 오빠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도로로 나서자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형이 유언장 받고 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웃고 있었어. 정말? 응. 그리고 아린이 데려온 것도 갑자기였어. 3개월 전에 처음 봤는데 아버지 딸이다라고만 하더라. DNA 검사 결과도 보여줬고 그것도 조작일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준호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변한 건 5년 전부터야. 사업 실패하고 나서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 무슨 사업? 부동산 투자. 10억 날렸거든. 그 후로 계속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재민 오빠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준호 오빠 차가 아버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대문은 여전히 검은색이었고 정원에는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준호 오빠가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 오빠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담배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죠.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날아다녔습니다. 서재는 2층이야. 준호 오빠가 앞장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부터 이 소리가 났었죠. 아버지는 고치지 않으셨어요. 이 집의 소리다라고 하시면서요. 2층 복도를 걸어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큰 책상, 빼곡한 책장, 가죽 의자.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었죠. 렌즈에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고는 어디 있어?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책장 뒤쪽이래. 우리는 책장을 살폈습니다. 준호 오빠가 오른쪽 책장을 밀었어요. 책장이 옆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뒤에 벽이 보였고 거기에 검은색 금고가 있었어요. 있다. 저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어요. 4자리 숫자를 눌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924.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장례 지도사가 보여준 것과 같은 날짜였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차동원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한빛그룹 지분 45%는 장녀 차윤서에게 물려준다. 2. 나머지 지분 30%는 차재민에게, 25%는 차준호에게 물려준다. 3. 부동산은 세 자녀가 균등 분배한다. 4. 윤서에게 미안하다. 그날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놓아줬다. 20년 동안 미안했다. 내 이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엄격했고 내 마음을 몰라줬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서야. 준호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5째. 윤서야, 넌 내 자랑이다. 5억으로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을 만들었지. 나보다 훌륭한 기업가가 됐어. 이제 한빛그룹을 이끌어줘. 내가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준호 오빠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6째. 차아린에 대하여 그녀는 내 딸이 아니다. 재민이 처남딸이며 재민이 재산을 더 받기 위해 꾸며낸 일이다. DNA 검사 결과는 이 봉투에 함께 보관했다. 아린에게는 잘못이 없다.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 형이 정말. 준호 오빠가 이를 갈았습니다.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관계 감정 결과. 의뢰인 차동원. 대상 차아린. 결과 친자관계 없음. 확률 0%. 검사일 2024년 5월 15일. 재민 오빠가 모든 걸 꾸민 거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형을 막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재민 오빠가 서재 문가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오빠, 그거 내려놔. 재민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시선은 제 손에 든 유언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안 돼.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서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재민 오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려놔. 지금 당장.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조작한 게 아니라요. 조작? 재민 오빠가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알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가 새벽에 변호사 데리고 병원 갔던 것. 아버지 손잡고 억지로 서명시킨 것. 간병인 협박한 것. 아린이도 가짜고요. 오빠 처남 딸이잖아요. 재민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DNA 검사 결과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아린이는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순간 재민 오빠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그거 내놔. 재민 오빠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형, 그만해. 준호 오빠가 재민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호야, 넌 비켜. 안 비켜. 준호 오빠가 저를 감쌌습니다. 형이 뭘 했는지 나도 다 들었어. 윤서한테 들었다고. 재민 오빠가 준호 오빠를 밀쳤습니다. 준호 오빠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너희 둘 다 미쳤어? 재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형이잖아. 준호 오빠가 맞섰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조작하고 가짜 딸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가족? 준호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형 재산을 위해서였지. 형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한 거잖아. 닥쳐. 재민 오빠가 주먹을 들었지만 준호 오빠가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재에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 오빠가 준호 오빠를 밀었고 준호 오빠가 책장에 부딪혔어요.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형, 정신 차려. 너희가 정신 차려. 재민 오빠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없던 것이 이제 와서 유산 타령하는 게 정상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유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 재민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는 진실이 뭔데?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이혼하고 집 나갈 때 아버지 얼굴 봤어? 재민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셨어. 내가 다 봤어. 근데 넌 5억 챙겨서 유유히 나갔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도망쳐? 그게 해결책이야? 재민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난 20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어. 회사 일 도왔고 아플 때 병원 모셨어. 너는 뭘 했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하지 않았어요. 형, 준호 오빠가 나섰습니다. 윤서도 사정이 있었어. 아버지가 먼저 등을 돌리셨잖아. 변명하지 마. 재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잘못했어. 준호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조작한 건 범죄야. 아무리 화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재민 오빠가 벽에 기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난 그냥, 5년 전에 사업 망했어. 재민 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10억 날렸어. 아버지한테 손 벌렸는데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때부터였어. 돈이 필요했어. 재민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처남딸 아린이를 데려온 것도 그래서야. DNA 검사도 조작했어. 돈 주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언장까지 조작한 거야?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재민 오빠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저는 재민 오빠를 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해 보였습니다. 오빠,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어떻게? 재민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이걸 공개하면 난 끝이야. 경찰에 잡혀갈 거고. 제발. 재민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안 돼, 형. 이건 넘어선 안 되는 선이야. 준호야. 아버지 뜻을 무시할 순 없어. 준호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윤서야,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내일 유언장 낭독회가 있잖아요. 저는 유언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서 진실을 밝히면 어떨까요? 그럼 형은?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요. 재민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윤서야. 오빠, 저는 오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까지 무시할 순 없어요. 재민 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낭독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집을 나서는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남은 시간 21시간. 차에 탔습니다. 준호 오빠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제 뭐 해야 해?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간병인 일지, 진짜 유언장, DNA 검사 결과. 이게 전부예요. 충분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가 변호사를 고용했고 돈도 많이 썼어요. 법정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변호사 증언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랑 함께 병원에 간 그 변호사요. 그 사람이 증언하면 결정적이에요. 어떻게 찾아? 저는 박정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날 밤 오신 변호사 명함 아직 있으세요? 있어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어요. 강민수,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래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박정숙 씨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여기서 40분 거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지금? 네. 시간 없어요. 준호 오빠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도로는 퇴근 시간이라 막혔습니다. 운전하면서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윤서야, 너 정말 괜찮아? 뭐가요? 형이 한 말. 20년 동안 없었다는 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도망쳤어요. 그럴 만했잖아.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실패한 사람으로 살기가.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불쌍하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 그런 눈빛이었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응.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회사 차린 거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사무실도 없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시작했죠. 대단해.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필사적이었어요. 실패하면 아버지한테 더 실망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널 자랑스러워 하셨어.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요. 준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역 근처 빌딩 8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8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민수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이신데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중년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그를 배웅하고 돌아서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40대 중반, 키 큰 남자. 박정숙 씨가 말한 특징과 똑같았어요. 강민수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멈춰섰습니다. 네, 그런데요. 차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그룹 회장이고요. 잠깐 상담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요? 유 원장 관련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동원 회장 유 원장이요. 변호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곤란하고요.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네.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저와 준호 오빠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11월 23일 새벽에 세명병원 901호에 가셨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재민 씨와 함께요. 유 원장 서명하러요. 저는 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손을 잡고 억지로 서명시킨 거요. 간병인이 다 봤어요.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재민 씨가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했고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얼마요? 5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재민 오빠가 5천만 원을 썼다고요? 그거 범죄인 거 알죠?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예요. 압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유 원장 낭독회에서 증언해 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럼 전 변호사 자격을 잃어요. 증언 안 하시면 더 큰 처벌을 받으실 거예요.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요. 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세명 장례식장이요. 꼭 와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발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뭘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뭐해? 감사팀이요. 감사팀? 한빛그룹 감사팀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 나 윤서야. 윤서?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왜?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30분 후에 볼래? 알았어, 나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6장 30분 후 정우 씨가 와 있었어요. 윤서야. 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 조작, 가짜 딸, 간병인 증언, 변호사 공모. 정우 씨가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이거 심각한데? 알아요. 한빛그룹 이사가 유 원장 조작했다는 거잖아. 이거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야. 그래서 감사팀이 나서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식 조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난 이제 감사팀장이 아니야.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그만뒀어. 뭐라고요? 미안 못 도와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후임 팀장한테 연락해 줄게. 내 후배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요? 응.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팀이 움직일 거야. 정우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전화 너머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응, 심각한 일이야. 회장님 유언장 조작 의혹이야. 응, 증거도 있어. 알았어. 내가 메일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내일 아침에 조사 시작한대. 증거 자료 좀 보내줄래? 네. 저는 휴대폰으로 간병인 일지, DNA 검사 결과, 유언장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정우 씨가 확인하고 민석 팀장한테 전달했어요. 됐어.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팀이 장례식장으로 갈 거야. 감사합니다. 정우 씨. 천만에. 그나저나 윤서야. 정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차재민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도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낭독회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알았어. 조심해. 카페를 나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남은 시간 18시간. 이제 어디가?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거기서 자야 해요. 왜? 재민 오빠가 뭘 할지 몰라요.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지켜야 해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있을게.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9시에 도착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거의 없었어요. 빈소로 갔습니다. 재민 오빠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린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린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린 씨. 아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정말 몰랐어요. 아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 오빠가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DNA 검사 결과도 보여줬고요. 알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린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린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학교 다녀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장학금 주신다고 하셨어요. 유언장에 써 있었어요. 정말요? 응.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아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안았어요. 준호 오빠가 옆에 앉았습니다. 자야 해? 응. 잠깐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낭독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민 오빠는 어떻게 될까? 변호사는 올까? 감사팀은 제대로 조사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회장님, 돌아보니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김현수 씨? 내일 낭독회 준비 다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준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CCTV 영상이에요. CCTV요?
11월 23일 밤 영상이요. 장례 지도사가 속삭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고장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백업 서버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몰래 복사했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요? 네. USB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장례 지도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간병인 일지, 진짜 유언장, DNA 검사 결과, 변호사, 감사팀 조사, 그리고 CCTV 영상.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준호 오빠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마셨어. 잠 올 거야. 고마워, 오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윤서야.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응? 20년 전 기억나? 응. 형이랑 나는 내 편이었어. 준호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말이야. 아버지한테 윤서 잘못 아니다라고 말했었어. 정말? 응. 근데 아버지가 안 들으셨어. 딸이 남편도 못 잡는다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화났어. 준호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왜 윤서 편을 안 드시나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었거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어? 응.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그러시더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 일주일 동안 안 나오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오빠. 왜 내가 미안해. 준호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신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도 도망쳤잖아요. 그럴 만했어. 상처받았으니까. 준호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후회하셨어. 3년 전에 말씀하셨거든. 윤서한테 먼저 연락해 볼까 하고. 정말요? 응. 근데 자존심이 허락 안 하셨나 봐. 결국 안 하셨어. 아버지도 힘드셨겠네요. 많이 힘드셨어.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자꾸 내 얘기하셨어. 윤서는 잘 지내나 회사는 잘 되나 하면서요. 한 번은 내 기사 보셨어. 한빛그룹 CEO 인터뷰 기사. 그거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어. 제 기사를요? 응. 스크랩까지 하셨어. 병실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계셨다니까.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을까요? 자존심이겠지.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그래.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 저도 그랬어요. 뭐? 저도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둘 다 똑같네. 준호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지. 저도 웃었습니다. 오빠,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준호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저항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잖아. 준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준호 오빠가 졸기 시작했어요. 오빠, 자도 돼요. 아니야. 깨어 있을게. 저 괜찮아요. 자요. 준호 오빠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일어서서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왔어요. 20년 만에요. 늦어서 죄송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내일 진실을 밝힐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무섭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눕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버지 서재 문 앞에 섰던 순간,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던 그 침묵. 그날 저는 돌아섰습니다. 도망쳤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어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침 7시,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눈을 뜨니 준호 오빠였어요. 몇 시예요? 7시야. 일어나. 씻어야지.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후 2시 유언장 낭독회.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전 8시 장례식장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 오빠와 둘이서요. 긴장돼?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많이요. 나도 그래. 준호 오빠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어.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잖아. 오빠 말이 맞아요. 식사를 마치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한빛그룹 감사팀입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말한 민석 팀장이었어요. 유언장 관련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재민 오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가 요청한 거죠? 차윤서 회장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재민 오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윤서야, 내가 감사팀을? 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 조사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유언장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석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련자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오빠가 말이 없었어요. 감사팀이 따로 방을 잡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정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올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30분 후 박정숙 씨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팀이 그녀를 불러 증언을 받았어요. 오전 11시, 제 차례였습니다. 감사팀 앞에 앉았습니다. 민석 팀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간병인 박정숙 씨의 일지입니다. 민석 팀장이 수첩을 받아 읽었어요. 11월 23일 새벽 2시 15분. 차재민이 회장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시킴. 둘째, 진짜 유언장입니다. 6개월 전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셋째, DNA 검사 결과입니다. 아린이가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그날 밤 병실 앞 복도 영상이요. 민석 팀장이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꽂아 재생했어요. 화면에 병실 복도가 나왔습니다. 새벽 2시 15분. 재민 오빠가 키 큰 남자와 함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20분 후 둘이 나왔습니다. 재민 오빠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박정숙 씨가 재민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민 오빠가 그녀의 목을 잡는 장면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민석 팀장이 말했습니다. 명백한 문서 위조와 협박이네요. 낭독회 때 공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민석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2시 점심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서 씨, 저 강민수입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꼭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2시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를 봤어요. 변호사가 온대요. 다행이다. 준호 오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조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 낭독회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친척들, 회사 임원들, 아버지 친구들.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해낼 거야. 응. 오후 1시 50분. 강민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유 원장 낭독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석 팀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빈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회사 임원들은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 옆에 앉아 서류를 꼭 안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재민 오빠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고 차동원 회장님의 유 원장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석 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낭독에 앞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발표지? 무슨 일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한빛그룹 감사팀은 유 원장 조작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조작?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재민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 오빠가 막았어요. 조사 결과 11월 23일 새벽 차재민 이사가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의식 없는 고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한 친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발표를 증거 없이 하는 겁니까? 민석 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석 팀장이 스크린에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첫째, 간병인 일지. 스크린에 박정숙 씨의 수첩 페이지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차재민이 회장님 손잡고 강제로 서명시킴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CCTV 영상.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스크린에 병실 복도가 나타났어요. 재민 오빠가 키 큰 남자와 함께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20분 후 재민 오빠와 변호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재민 오빠가 서류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박정숙 씨가 다가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정숙 씨가 뭐라고 하자 재민 오빠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음 장면에서 재민 오빠가 박정숙 씨의 목을 잡았습니다.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건 협박이잖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차재민이 저런 짓을? 영상이 멈췄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렸습니다. 재민 오빠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아린 씨는 고인의 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린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없습니다. 차재민 이사가 재산을 더 받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재민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자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민석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6개월 전 작성된 것입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유언장이죠. 민석 팀장이 저를 봤어요. 차윤서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단상의 선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마이크를 통한 제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올 때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다시 연락하지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한 딸로 보이는 게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5억 원으로 회사를 차렸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이 그 증거예요. 저는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한빛그룹 지분 45%를 물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냈어요. 45%? 거의 반이잖아. 그리고 편지를 남기셨어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멈춰 있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놓아줬다. 20년 동안 미안했다. 빈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내 이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엄격했고 내 마음을 몰라줬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윤서야, 넌 내 자랑이다. 이 문장에서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5억으로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을 만들었지. 나보다 훌륭한 기업가가 됐어.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들도, 회사 임원들도, 친척들도. 이제 한빛그룹을 이끌어줘. 내가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당하게 아버지의 딸로서 살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박정숙 씨, 앞으로 나오세요. 박정숙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1월 23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재민 씨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박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차재민 씨가 회장님 손을 잡고 억지로 서명을 시켰습니다. 확실한가요?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박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의하자 목을 조르며 협박했습니다. 재민 오빠가 고개를 떨궜어요. 다음 증인 강민수 변호사님 나오세요. 강민수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변호사님, 11월 23일 새벽에 세명병원에 가셨나요? 네. 무엇을 하러 가신 겁니까? 변호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차재민 씨의 요청으로 유언장 서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고인은 의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어요. 그런데도 서명을 받았습니까? 네. 차재민 씨가 고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도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석 팀장이 재민 오빠를 봤습니다. 차재민 이사, 변론하시겠습니까? 재민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팀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11월 23일자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6개월 전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차재민 이사는 문서 위조, 강요, 협박 혐의로 조사받을 것입니다. 강민수 변호사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것입니다. 차아린 씨는 선처하겠습니다. 다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민석 팀장이 진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읽혔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까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존중합니다. 윤서와 함께 한빛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재민 오빠한테 다가갔습니다. 재민 오빠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윤서야. 재민 오빠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 욕심이 과했어. 저는 재민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윤서야. 하지만 법은 받아야 해요. 잘못한 일이니까요. 재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형량이 줄면 나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재민 오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장례는 다음 날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모두 아버지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딸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재민 오빠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기소됐어요. 변호사도 함께요.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재판장에 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방청객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재민 오빠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2개월 동안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문서 위조, 강요, 협박. 재민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재민 오빠를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민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민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동생 윤서한테 미안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한테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뜻을 왜곡했습니다.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재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윤서 씨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는 잘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빠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민 오빠가 저를 봤어요. 사업 실패로 힘들었고 돈이 절실했습니다.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오빠는 자백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오빠입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탄원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차재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민 오빠가 눈을 감았어요. 다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재민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민수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민 오빠를 만났습니다. 윤서야, 고마워. 재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처 탄원서 써준 거 알아. 오빠니까요.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회사 다닐 수 있겠다. 재민 오빠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물론 이사직은 박탈당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 다시 시작할게. 재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45% 지분. 오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30%만 받을게요. 뭐라고? 나머지 15%는 오빠한테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오빠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교훈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제 오빠가 교훈을 얻었으니까 돌려드려야죠. 재민 오빠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한빛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이사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이사가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차윤서 회장님 환영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갈 때는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환영받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3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서요. 준호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 오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직 박탈로 참석할 수 없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차윤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빛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한빛그룹은 투명 경영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회장님,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첫째, 내부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전 부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봤어요. 둘째,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한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경영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셋째, 임직원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자녀 교육비 지원.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준호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윤서 회장의 방침을 전폭 지지합니다. 이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준호 이사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준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아버지가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윤서에게, 아빠는 표현을 잘 못한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20년이 지나도 아빠는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는 꼭 말할게. 사랑한다, 윤서야. 아빠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아버지 없는 하루.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하루. 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잘 지켜볼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빛그룹도 가족도 모두 잘 지킬게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준호 오빠와 재민 오빠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요. 세 남매가 함께 모인 건 20년 만이었어요.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전. 우와, 윤서가 요리를? 준호 오빠가 놀랐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맛있겠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버지 사진을 놓았습니다. 건배. 준호 오빠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음식을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따뜻했습니다. 윤서야. 재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진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알아요, 오빠.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회사 갈 수 있어. 재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사는 아니지만 평직원으로라도 일할게. 오빠 실력이면 금방 승진할 거예요. 고마워. 준호 오빠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형, 나도 미안해.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윤서한테 연락 안 한 거. 아니에요, 오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 재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모이자.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좋아. 준호 오빠가 웃었습니다. 나도 찬성. 재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잔을 들었어요. 20년을 잃어버렸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가요. 우리 가족의 시간을요. 그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요. 준호 오빠는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요. 재민 오빠는 사업 실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재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우리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화해했습니다. 재민 오빠는 잘못을 인정했고 준호 오빠는 저를 지켜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한빛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간병인의 일지, CCTV 영상이 진실을 밝혀줬어요. 작은 기록들이 모여 큰 진실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기록으로 진실을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록이라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